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진행 중인데요. 조편성이 됐을 때부터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됐습니다. 독일이 이 경기를 패배하면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 축구 전문가 브레멘의 아버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경기를 앞둔 독일의 상황, 생각보다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이 경기 당연히 이제 생중계로 보시겠죠? 뭐 입중계를 하다 보니까 뭐 네. 예, 그렇죠. 이 경기를 앞두고 대회 전부터 조금 독일의 좀 어려운 점들을 예상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첫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더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 상대로 내용 면에서는 독일이 이겼어야 됐던 경기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 감독의 안일했던 교체 카드와 또 선수들의 집중력 난조 그리고 또 이제 리디거의 약간 좀 오만해 보이는 그런 행동까지 물론 리디거가 경기 자체는 그래도 그 독일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랄까 일본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투쟁심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기도 했고 예, 그 달리면 가면서 이제 막 발 꽁충꽁충꽁충. 예, 안 그래도 그 예. 저희 형이 일본에 사는데 예. 다음날 제가 형한테 그랬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 완전 축제 분위기겠다 이러니까 형이 이기고 나서 아침까지는 좀 축제 분위기였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리디거가 전체를 정식하고 있다고 모든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리디거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롱을 했다. 약간 좀 그렇게 예. 느끼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거죠. 네, 예. 독일 축구의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 예. 그 유니폼도 좀 입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원래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 냅두고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입을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이번 버렸다. 예, 그랬는데 이걸 다시 꺼내주시더라고요. 저 안 네. 입으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경기 프리뷰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반면에 스페인도 독일과 똑같이 사실 공격 라인에 좀 마침표를 치는 선수가 없어서 좀 결정력이 좀 아쉽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무색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특히 뭐 신예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이면서 7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 스페인이 이제 코스타리카한테 7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게 그 스페인 역대 월드컵 한 경기 최다 승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흔히 나오지도 않은 스코어일 뿐더러 그렇죠. 그 스페인이 이제 7대0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1966년에 토너먼트 이제 슈팅 집계를 보더라도 이제 8개의 슈팅만 해도 7골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예. 사실 결정력이 부족하다. 패스는 많이 하고 점유는 많이 하는데 골을 잘 못 넣는다라는 그 세 가지 평가를 비웃는 스페인이 한 방 먹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 8개 유효 슈팅 중에 7골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전체 슈팅을 놓고 보더라도 17개 슈팅 중에 7개를 골로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41.1%로 이 역시 예, 스페인 역대 한 경기 가장 높은 득점 전환율을 보인 겁니다. 사실은 슈팅 자체도 많이 했고 또 유효 슈팅 중에 대부분이 골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스페인이 더 좋은 결정력과 구번 공격수까지 있었다면 뭐 더 많은 골을 넣는 거 아니겠느냐 10골도 넣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경기력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공격진 중에서 뭐 결정력이 아쉬운 선수로 꼽혔는데 이 선수도 이제 맹활약을 했어요. 예, 그거 뭐 페란 토레스 선수가 물론 뭐 초반에 놓친 장면들도 있긴 했었지만요. 예,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스페인 선수는 역대 3번째로 멀티골을 넣은 선수 등극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그 호세 이라라골리가 이제 브라질 상대로 1934년에 멀티골을 기록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다비드 비아가 2006년에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제 멀티골을 기록했었죠. 뭐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많은 골을 또 넣지 않고 우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도 좀처럼 멀티골 선수가 없었는데 페란 토레스가 이제 에니케 감독의 딸과 교제하면서 많은 또 개인적인 가해를 받았는지 어쨌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페인은 원래 대대로 그렇게 뛰어난 공격수는 없는 편이었다.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수북하게 많은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 정말 기대 이상, 원래도 뭐 기대를 하긴 했지만 그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가 바로 가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비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그 유럽 선수, 그러니까 스페인 선수 월드컵 최연소 득점을 넘어서 유럽 선수 월드컵 최연소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펠레,
네, 스웨덴 월드컵 때 해성과도 같이 등장했던 펠레가 만 17세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마누엘 로사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린 나이 자체에 주목이 되긴 하더라도 예. 경기력이 그만큼 또 대단하니까 나이를 초월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정말 멋진 골도 넣었고 경기 연계 과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코스타리카 수비를 가장 괴롭힌 선수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5번의 파울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이번 월드컵 한 경기 최다 파울 획득이었던 거였죠. 그 스페인은 이런 신성들까지 잘 나오면서 세대 교체도 잘 되고 골도 많이 넣고 지금 독일과 너무나 대조적인 완벽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첫 경기를 치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직히 스페인이 어쨌건 간에 정토파 공격수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걸 놓치는 장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게 물론 뭐 페란 토레스의 기대 이상의 활약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신예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팀이 최대한 골문 가까이에서 슈팅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도 높고 또 유효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도 높은 게 이게 아무래도 골대 가까이에서 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스페인 축구의 방향성 자체, 특히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최대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이 감독들과 전술의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구현했던 대표팀이 아닐까 싶고요. 게다가 이제 저희가 가비 얘기를 드렸는데 가비와 함께 뛴 페드리가 뭐 이미 베테랑처럼 보이지만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페드리가 만 19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가비하고 페드리가 동시에 선발 출전을 하면서 불가리아가 1962년에 잉글랜드 상대로 예체프하고 소코로프가 이제 10대 선수 2명이 선발 출전한 거에 이어서 유럽 선수는 두 번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어린 선수들이 스페인의 중원을 이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스페인 중원하면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이니에스타, 차비, 부스케츠의 이 산미들로 전성시대를 누렸는데 차비와 이니에스타가 은퇴한 지금 또 다른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들이 이제 부스케츠와 호흡을 맞추는 게 그게 가비와 페드리다.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페드리가 이제 유로 2020대 스페인 선수 역대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메이저 토너먼트죠. 본선 대회. 유로 월드컵 뽑아면서 예선 제외하고 본선에서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걸 바로 가비가 깼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주 즐거울 텐데 이 선수들과 함께 유로파리그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두 선수가 바로 1년 차이로 골든보이를 수상했고요. 정말 대단한 유망주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니에스타 차비 후계자 언제 나오냐 걱정했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즐거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뭐 게다가 이제 뭐 로드리라는 또 좋은 미드필드까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이 미드필드 스쿼드를 통해서 패스의 뭐 이제 백화점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웃긴 게 이 경기 바로 이전에 독일이 일본 상대로 월드컵 역대 전반전 최다 패스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1시간 만에 깨졌어요. 그것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깼습니다. 스페인이 코스타리카 상대로 537의 패스 기록하면서 전반전 역대 월드컵 최다 패스 기록을 세웠고요. 특히 라포르트 센터백이었던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으로 깜짝 출전한 로드리 그리고 왼쪽 풀백 알바 그리고 스페인 축구의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 축구를 대변한다고 있는 패스 축구를 대변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부스케츠가 전부 다 제각각 코스타리카 팀이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패스를 기록했어요. 가장 좀 놀랐던 게 역시 이제 얘기는 있긴 했지만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배치하는 부분들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없는 상태에서 또 로드리가 신체 조건도 좋고 하니까 아예 좀 상대적으로 지배할 거면 로드리 내려가지고 부스케츠 로드리 같이 쓰면 된다. 사실 이 선수를 번갈아 한 번씩 쓰는 것도 좀 이제 낭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건 간에 수비가 이제 빌드업 할 때는 횡패스들을 이렇게 조금 주면서 이제 그가 센터백 쪽에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근데 로드리 부스케츠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로드리에서 부스케츠 그냥 직선적으로 쫙 가버려요. 패스들이. 둘이 정말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드리가 계속 부스케츠한테 주면 부스케츠가 그걸 또 뭐 잡아서 패스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터치로 보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서 정말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지난 유로 대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센터백 영역에서 특히 오른발 센터백이었는데 또 엔리케 감독이 이거 기가 막히게 로드리 변환으로 이제 밀어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체 90분을 소화하고 나니까 월드컵 이제 최다 패스 월드컵
최다 패스를 넘어서 예.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예. 한 경기 예. 패스 1000개를 넘겼습니다. 예. 물론 예전에 뭐 스페인이나 독일이 1000개 넘긴 적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연장전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90분만 놓고 봤을 땐 최초로. 결국에 이제 역시 패스의 왕은 스페인이다. 예, 독일도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와 봤지만. 그렇죠. 독일은 거가 모조품이라는 거죠. 예, 약간 예. 이제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스페인 원료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패스도 잘하고 골도 많이 이제 넣었지만 스페인 축구가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했는데 아니 코스타리카가 슈팅을 하나도 못하고 경기를 네. 끝냈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스페인이 계속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뭐 패스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코스타리카한테 아예 볼 잡을 기회를 안 줬죠. 원래 이 얘기는 요한 크루이프가 했던 얘기였잖아요. 네. 예. 우리가 그냥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상대는 네.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 공격을 네.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제대로 구현해낸 거죠. 물론 뭐 그래가 코스타리카 그럼에도 뭐 파울이라도 저는 좀 했어야 됐다고 네. 생각하고 파울로 뭐 어떻게든 상대를 괴롭히기라도 했어야 되고 또 정 안 되면은 그 아사노처럼 네. 그냥 슈팅이라도 무조건 때렸어야 그렇죠. 됐어요. 난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기회가 아무리 없더라도 그럼 중거리 슈팅이라도 때렸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한 거는 코스타리카가 너무 무기력하긴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애초에 스페인이 계속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예. 막상 이제 코스타리카 선수 입장에서도 해보려고 했겠지만 뛰어보니까 안 됐지 않았을까. 너무 당황한 거죠. 이미 전반전 예. 끝나고 나서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우린 안 된다. 여기 예.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코스타리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월드컵 역사상 예. 그 경기 내내 슈팅이 없었던 게 2번 있는 건데요. 예. 2번 다 코스타리카였어요. 그러니까요. 1990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의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2번 코스타리카. 네. 그 정도로 약간 좀 코스타리카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수립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회전 프리뷰를 잠깐 짚어보면 오히려 이제 코스타리카가 일본보다 이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한국하고의 평가전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는 기동성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예. 빨랐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네테만 유일하게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한국과의 평가전에 나왔던 어린 선수들로 나오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왜 다시 그 베테랑들 써가지고 도리어 경기력이 더 기동성 자체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코스타리카가. 예. 그러니까 원래는 단단한 수비로 역습을 얼마나 빠르게 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 빠른 역습이 베네테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캄벨 완전히 이제 기어다니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빨랐던 그 그쵸. 캄벨이 아니에요. 연기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코스타리카는 한국과의 경기에 좋았던 모습을 그냥 쪼커들도 괜찮네 이런 정도로 넘어갔던 게 이번 경기에 패착이 됐고 아마 일본과의 경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보다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독일과 스페인의 경기인데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날카로운 왼발의 이제 마이스트로 자네가 돌아왔어요. 사네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활약상도 좋긴 하거든요. 바이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시알라, 키미와 함께 이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사네인데요. 우파메카노까지요. 전 그렇게 4명이 이번 시즌 그 바이언에서는 가장 활약상 좋은 선수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네가 팀 훈련에는 합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선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저기서도 운터시츠 스필러라고 저 표현이 뭐냐면요.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스페인이든 독일이든 혹은 경기를 장악하는 좋은 팀들이 그래도 그 팀이 준비한 틀을 깨는 개인의 뭔가 번뜩임 그리고 벼락 같은 슈팅 한 방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우루과이 경기에서 발베르데가 솔직히 우루과이가 밀리면서도 그런 벼락 같은 슈팅을 때렸던 것처럼 독일에 그런 선수가 필요했는데 바로 사네가 아니냐. 근데 부상에서 막 돌아와서 선발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독일은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사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그 발베르데 얘기하면 다시 한번 땡큐 수아레스밖에 생각이 안 나죠. 수아레스 때문에 베시노가 올라가면서 발베르데가 못 올라갔던 것도 있고 카바니가 나오면서 결국 그게 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어찌됐거나 독일도 지금 스페인과의 경기에 변화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서 사네가 돌아온 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현지에서 나왔다고요? 일단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단 가족과
그리고 연인들 뭐 아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을 훈련 캠프에 방문케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허용을 예전에도 하루를 주기로 예. 했었거든요. 일본전은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걸 그랬겠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이제 조금 휴식 차원에서 목요일 하루 방문을 하기로 했었던 거였는데 예. 이거를 이틀로 연장을 했대요. 목요일과 금요일로. 더 오히려 예. 더. 그게 지고 나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고 나서요. 그러니까요. 지고 나서 지금 모르겠어요. 플릭 감독은 도리어 선수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무너졌으니까 편안하게 위로를 받으라고 한 거일 위로를. 수도 있어요. 저게 트라포 키퍼는 안 뛰긴 했지만 또 위로가 필요하니까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빌트지에서 이걸 굉장히 조금 뭐랄까 부정적으로 꼬는 단어들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 독일 훈련 캠프에 퍼지는 홀리데이 무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틀 밤에 스페인과 경기, 그러니까 이틀 밤에 아모레.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가족 뭐 자식들도 올 수 있지만 연인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뭔가 그 연인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이제 그 외박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그 너무나도 친절한 플릭시. 예. 약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약간 조금 뭐랄까 대놓고 비판은 안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런 게 예. 우회적으로. 그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예. 살살 비꼬는 단어들을 쓰는 풍자적인. 거죠. 예. 예, 풍자적인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수단 내부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다라고 비트지가 주장을 했어요. 예, 일단은 좀 가장 화제가 된 게 가족 연인들 중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트랍의 아쿤녀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기도 했었던 이자벨 굴라트 이 또 분도 와서 예. 같이 또 캠프도 들어왔다 가고 아예 또 여기 뭐 짐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후아 호텔인 더 펄에 머물고 있다고 하다고 이름부터 더 펄이잖아요. 예. 진주. 예. 진주 호텔에 머물고 있어서 그러면 뭐 트랍도 거기 갔다 오고 뭐 이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베르츠한테도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번 그 독일 스페인 그 경기 기자회견에는 하베르츠하고 브란트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하베르츠한테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니까 일단 나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거였고 솔직히 하베르츠도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다 허용해 줬으니까 부를 수 있지만 나는 대회에 집중하려고 안 부른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들은 그 아이들과 그 연인들과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약간 이렇게 추스리고 있다는 거죠. 좀 흔들렸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만 그 26명의 선수들이 제각각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보통 이제 경기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한테 진 거는 예상치 못한 패배인데다가 솔직히 이제 좀 정신을 다잡아야 되는 쇄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면 보통 감독도 좀 강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또 화제가 된 게 사우디 감독이 그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막 강하게 했잖아. 너 메시랑 지금 사진 찍으러 왔냐? 그러니까요.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라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끝나고도 플릭 감독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가족들 왔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이번에 일정 취소하고 이기고 나서 다시 만나고 하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신 잡는 건데 야, 괜찮아. 일단 푸셔.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일부 선수들은 감독 저거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선수들 내에서도 그 가족 방문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왔고 절반 정도는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다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선수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안 부른 거고 하베르츠처럼 좀 시원하게 낫다. 절반 정도는 이러면서 부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뭐 24시간 내내 훈련 준비만 하는 게 아니니까 밥도 먹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졌다면 좀 경기 분석도 더 하고 뭐 방에서 경기도 보는 선수들도 있고 연구도 하고 혹은 이제 차분하게 혼자서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경기 전날 성관계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뭐 과학적으로는 도리어 더 낫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어쨌건 간에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지고 나서의 조금 다른 거죠. 이겼을 때라면 뭐 이제 그렇게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릴렉스하고 다음 경기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졌잖아요. 게다가 일본한테 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그 비판 때문에 지금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하베르츠의 말을 통해서 선수들 사이도 조금 서로 간에
간에 예. 조금 이제 부른 선수 안 부른 선수 간에 솔직히 말하면 쟤네 뭐야? 이렇게 그런 느낌 생각할 수 그 있죠. 정도 있는 안 거죠. 보는 예, 선수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비오프 단장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네. 11명이 모두 우호적인 시대를 지냈다. 예. 약간의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게 팀 경쟁력에 있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물론 각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력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거에 대한 뭐 마찰들은 도리어 뭐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될 수 있죠. 예. 그리고 경쟁심으로 가져갈 수 있고 예. 하지만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오히려 경기 외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예, 사적인 문제인 거고 예. 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의견 교환은 싸우자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가 예. 그런 거고 책임을 묻게 되는 거고 솔직히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경기 스타일이나 전술이나 뭐 플레이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 되려면 부른 선수들은 이거 봐 내가 불렀지만 나 잘하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이게 예. 싸우자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너 이거 봐 너 불러갖고 못하잖아 약간 이렇게 되면 이게 남 탓 경쟁이 된다. 예. 결국엔 이제 뭐 트랍은 물론 경기 안 나오겠지만 어찌됐거나 나머지 선수도 부른 선수도 있으니까 예.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기 직전 마지막 기자회견에 보통 선수 한 명 감독 한 명이 오는데 예. 그 플릭 감독만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니까 그 독일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된 건데요. 그 독일은 클럽 캠프를 도하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장까지 1시간 거리가 걸린대요. 네. 근데 이제 1시까지 훈련을 다 하고 그러고 이제 2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또 다시 그 알샤말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알샤말로 이동해가지고 최종 훈련이 경기 전날 있잖아요. 예. 그 훈련 세션이 5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대요. 좀 빠듯하네요.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에서 그 카타르 쪽에다가 우리 기자회견장을 그냥 알샤말에서 하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하에서 그냥 한 번에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대요. 이해가 안 돼요. 보통은 저도 이제 월드컵 취재 가봤으니까 물론 제가 갔을 때는 경기장마다 이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무조건 해야 됐었지만 여기서는 왜 그거 안 해줬을까요? 예, 근데 거기다 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구장에서 하는 게 얼마나 그렇죠. 좋은 거고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도하나 카타르 자체가 넓진 않아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고 특히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좀 힘들고 게다가 진 상태니까 더더욱이나 어렵죠. 거기다가 감독이 어쨌건 간에 있어야지 훈련을 사실상 제대로 시작할 그렇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힌다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타이트하게 딱딱딱 맞아야지 그래. 이제 모든 이 일정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플릭도 생각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구상도 해야 특히 선수들은 불가능한 게 그 사이에 지쳐버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까지 독일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결국엔 지금 모든 많은 흐름들이 독일이 스페인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 독일은 일본전 패배 이후 어떻게 선발 명단을 바꿀까인데 공신력 높은 키커즈의 전망은 어떤가요? 뭐 키커즈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업으로 나오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긴 했지만요. 예. 예, 여전히 그 하베르츠 가짜 9번에 예. 예, 토마스 밀러도 여전히 선발로 예상을 했고요. 거기다가 무시알라가 왼쪽에 또 후프만이 오른쪽으로 선발 출전을 예상했고 키미와 긴도안 더블 볼란테 그리고 다비드 라움 그 캐러만 제가 거기가 조금 납득이 가는 건 이거 하나였어요. 캐러 오른쪽 풀백에 리디거 질레 중앙 수비에 이제 노이어 골키퍼로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밀러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에 부진했었고요. 예. 하베르츠는 진짜 거의 갖다 버려야 되는 수준이었고요. 예. 갖다 9번. 갖다 버려야 되는 갖다 버려야 되는 가짜 9번이 아니고 예. 그리고 호프만도 예.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좀 안 좋았거든요. 차라리 예. 그나브리가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나브리가 왜 빠졌? 네, 그나브리가 제일 위협적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왜 저렇게 예상이 나온 건지는 뭐 지난번에도 키커지의 예상이 틀리긴 했었거든요. 긴도안이 10번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아무 듣는 얘기 없이 그냥 막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겠죠. 원래 훈련 세션을 보고 보고 하는,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 베스트 11을 예상하는 게 어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훈련 세션에서 이 조끼 입은 거거든요. 그리고 느낌도 있고. 예, 근데 뭐 플릭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바꾼 걸 보면은 이번에도 뭐
약간 좀 예, 트릭일 수도 있다. 월드컵은 사실 본선 선발 명단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진짜 많은 그렇죠. 감독들이 수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그 예. 훈련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바뀔 수가 그리고 있어서. 최대한 비공개로 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독일 기자단만 오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의 그러니까요. 기자단이 와서 보기 네. 때문에 특히 상대 팀도 와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리게 하기 위해서 공개 훈련을 10분 정도만 짧게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그렇죠. 돌리는 경우들이 예. 많죠. 일단 예. 15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분 정도는 몸 풀고 뭐 하다 보면 그냥 네, 가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1차전 경기를 봤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스페인을 제가 살펴보면 원래 이제 첫 경기는 마르코 아센시오를 이제 깜짝 사실 가짜 구번을 네. 썼잖아요. 실제로 이게 9월 네이션스리그 때 잘 통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네. 잘했는데 아무래도 스페인은 첫 경기 잘 치렀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여유 있게 이러면서 모라타가 나온다라는 전망을 했고 올모는 또 선발 나와서 잘했던 선수 그대로 뛰고 미드필드 라인 가비 부스케츠 페드리는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포백 라인도 뭐 그대로 거의 뭐 그대로 뛴다 공격수만 바꾼다는 것 근데 같은데 오른쪽 풀백만 이제 카르발로 예. 바꾼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저는 그냥 스페인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예. 예, 스페인은 지난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바꾼다면은 코스타리카가 너무 수비적으로 약한,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할 팀이었기 때문에 로드리그 센터백을 선발 출전시킬 수 있었지만은 이 경기에 만약에 정통파 센터백을 세운다면 파우토레스가 라포르트와 함께 그렇게 되면 파우토레스가 왼쪽, 그렇죠. 라포르트가 오른쪽이겠죠. 예, 예. 저기는 로드리랑 이제 이렇게 예, 한다고 그렇죠. 저렇게 표시한 거지만요. 예, 그렇게 그나마 변화가 있다면은 그거 하나만 있지 않을까? 예. 나머지는 변화를 안 주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한준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도 잘 되던 거 그대로 할 것 같고 예. 오히려 이 경기까지 잡고 그렇죠. 3차전 일본과의 경기 예, 대대적 그때 꽤 이제 많은 예, 그러면서 예. 왜냐면은 조별리그 3차전이 끝나자마자 예. 휴식 없이 바로 또 16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강에 이제 조금 주력하려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그때 돌리겠죠. 예, 오히려 2승을 정말 한다면 큰 폭의 로테이션이 3차전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못 보던 선수들 상당수를 보면서 그런 점도 오히려 이제 3차전에 만약에 일본이 예. 뭐 좋은 상황에서 좀 이제 물론 그래도 스페인이 강하지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이제 키커와는 좀 다르게 예상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저는 그 경합하는 포지션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경합하는 포지션들은 둘 중에 어떤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뭐 최전방 공격수는 하베르츠와 필크루크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고 또 이제 왼쪽 윙은 그나브리와 사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사네가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면 사네가 선발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무시알라와 밀러가 경합이라고 보지만 그냥 무시알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또 이제 오른쪽 윙은 만약에 사네가 왼쪽 윙으로 나온다면 그나브리가 오른쪽 윙으로 선발. 그리고 이제 사네가 못 나온다면 이제 호프만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균도안하고 키미가 지난 경기 워낙 좋았으니까 그대로 또 이제 좌우 풀백은 라움과 캐러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리디거의 파트너로 질레나 슐러터백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하는 베스트 11은 최전방 공격수는 필크루크 그리고 왼쪽은 가능하다면 사네 중앙 공미에 무시알라 오른쪽에 그나브리 제가 봐하는 부분은요 만약에 이게 조금 안 된다면은 그 사네가 선발이 안 된다면은 무시알라 왼쪽에 중앙에 저는 균도안을 지난 그 키커즈가 예상했던 것처럼 10번 후 전진 배치 왜냐면은 상대가 스페인이니까 중원 장악력을 조금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에 그나브리 그리고 더블 볼란테에는 고레츠카 키미 그리고 라움 캐러 그대로 좌우 풀백에 저는 긴터가 리디거 파트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줄레건 슈로터백이건 둘 다 지난 경기도 별로였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센터백이 긴터거든요. 긴터 덕에 어느 정도 또 프라이부르크가 분데스리가 2위로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 플립 감독이 이 방송을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독일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건 제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기록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스페인과 독일은 워낙에 많이 대결했었어요. 뭐 월드컵 역대 본선 맞대결 성적은요. 독일이 2승 1무 1패로 뭐 1승을 더 올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가장 최근에는 0대1로 2010년 월드컵 때 그 부요래 그랬죠. 패스 주고받는 그 준결승전에 그러다가 이제 투레스한테 람이 털리면서 실점을 해가지고 0대1로 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우승까지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그 전체 그 맞대결 전적 자체도 독일이 스페인 상대로 9승 8무 8패로 1승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록 보면 거의 뭐 누가 우승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팽팽하고 득실점까지도
스페인 31득점, 독일 30득점이니까 거의 뭐 맞수다. 그게 그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예, 딱 따라. 스페인이 대승 거둬가지고 예. 그 전까지 둘이 따라왔어요. 앞섰는데 예. 그러면서 페란 토레스가 최다 득점자에 예. 있는 거잖아요. 현재 독일전 최다 득점자인 페란 토레스가 지금 있다. 예.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간은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좀 앞선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흐름이 바뀐 거죠. 원래는 거가 독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전통의 예. 각오고 스페인은 물론 축구를 잘하는 국가였지만은 예. 전력 대비 성적을 못 내는 대표적인 예. 팀이었거든요. 8강을 넘지 못한 팀이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2008년부터 바뀌기 시작한 그죠. 거예요. 유로 2008 우승부터. 그것도 카시아스가 예. 그 주장을 달기 시작을 하면서 카시아스가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친하면서 원래 그러니까 예. 스페인이 항상 그 전력 대비 성적을 못 내는 이유가 조직이. 약간 좀 예. 그 민족 예. 감정이 있었죠. 있다고 했죠. 분명히. 바스크족과 예, 이제 바스크, 뭐 카탈루냐, 예. 안달루시아는 그런 거 없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특히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관계에 예. 뭐 아틀레틱 빌바오와 또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 간의 그 유대 관계가 잘 없었는데 예. 처음 스페인 청대 선수들로 오랫동안 함께했면서 뿌요라고 카시아스, 라울 다 친하게 지내면서 예, 이게 사비하고 그쵸. 예, 굉장히 특히 사비, 뿌열, 카시아스 이 셋은 서로 친구라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단톡방도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무리뉴가 그 싸우게 만들었죠. 카시아스가 그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바꿨죠. 예, 골키퍼를. 그래서 바꿨다가 그때 또 유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선발 라인업도 라인업. 유지됐었고 예. 그 당시 바꿨을 때 그래도 디에고 로페스가 꼭 잘했지만 어찌됐거나 그 이후 이제 스페인이 단단해지면서 뭐 계속 중요한 경기들은 다 스페인이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은요. 그 스페인이 4승 3무 2패고요. 예. 특히 무엇보다도 최근 7경기에서 4승 2무 1패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예. 바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6대0 대승이 있었던 네, 거죠. 그 1패도 사실은 신선 경기에서의 패배고 그 전에 이제 메이저 대회 보면 유로 2008 그리고 2010 월드컵 물론 이제 네이션스 리그는 뭐 메이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찌됐거나 공식 경쟁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뭐 4경기 동안 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 사실 뭐 그 전으로 올라가도 94년 미국 월드컵도 지지는 않았어요. 우승부니까 메이저 대회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스페인이 독일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 깰 수 있을지 현지 언론 해외 또 베팅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생각보다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1차전 끝나고 나서 스페인 쪽으로 확 기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그 저력이 있으니까 독일이. 예. 아무래도 이제 독일은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배당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예. 통계 분석 사이트인 디 애널리스트가 슈퍼컴퓨터를 통해 네, 예측한 그렇죠. 상황을 보면은 스페인 승리 가능성이 42.7%로 어쨌든 우세하고요. 무승부가 25.4%, 독일의 승리가 31.9%로 꽤 높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전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팅 업체 배당률에서도 스페인 승리가 2.39배 정도가 나오니까 이 역시 스페인이 안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베팅 정보를 많이 소개하고 있고 통계 기록을 소개하는 후스코어드닷컴의 승부 예측을 보니까 3대1로 스페인이 이긴다. 이건 좀 스페인이 훨씬 우세하다라는 네. 전망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코스타리카가 일본이랑 붙기 때문에 일본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독일이 이제 그 스페인한테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탈락에 가까운데요. 예. 저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스페인의 승리 혹은 무승부 가능성은 1.43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안 굉장히 진다. 예, 스페인이 어쨌거나 아. 지진 않을 것이다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 경기가 스페인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독일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는 있죠. 골을 잘 못 넣어서 그렇지. 예. 거기다가 독일은 이 경기 어쨌건 지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난타전 양상이 높을 것이다라고 봐서 2.5골 이상 나올 가능성을 1.76 배당으로 예. 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인데 꼭 실점을 하더라도 뭐 3골 정도 넣을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들은 사실 이제 무승부가 그래도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이 하베르츠 가짜 9번으로 나오고 예전에 하던 식으로 스페인처럼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원조 못 넘는다. 예, 대패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까지. 네이션스 리그의 재현이 될 수도 있어요. 0대6 대패. 예, 그러니까 플릭 감독이 만약에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스페인의 상대로는 조금 고레츠카 같은 선수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언이 힘의 축구를 그러니까 해야 예, 된다. 그럴 때 실제 그걸로 재미를 봤잖아요. 예. 뭐 필크루크를 그래서 스페인전만큼은 톱으로 선발 출전시켜야 그러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부딪혀주고 높이로 예. 끌어내주고. 그러니까 스페인 상대로는 힘의 축구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 예. 했었잖아요. 예, 그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예. 된다. 독일이 완전 다른 형태로 역습 축구, 높이의 축구, 선굵은 축구를 한다면 비벼볼 수 있지만 예. 똑같이 스페인이랑 원래대로 하면은
박살난다. 예. 예, 결국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 일정표로 보면 오늘입니다. 11월 27일 일요일 저녁 7시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먼저 경기하고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4시로 넘어가서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일본과 스페인이 이기면 스페인과 일본이 마지막 경기에서 거의 비기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서 네, 그렇죠. 게다가 제가 스페인 기자랑 또 인터뷰했을 때 스페인이 그렇게 조 1위가 절실하지 않다고 해요. 1위로 올라가면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나야 돼서 2위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이기려고 필사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독일전은 대충 하지 않겠지만 왜냐면 독일은 이제 위협을 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팀이니까 그래서 아, 예. 스페인 일본전이 싱겁게 지나갈 수 있다. 하긴 F조가 예,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전 그래서 조 추첨할 때도 우리가 벨기에 크로아티아조 갔어야 그러니까요.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저 거기다가 악플 좀 예. 받았었어요. 아니 벨기에 크로아티아 만만하게 무시하고, 보고 예. 근데 아니 내용들이 보였었거든요. 이미 그렇죠. 내려오는 게 보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기가 1번, 2번 시드에서는 그나마 쉽다라고 해볼만하다. 생각을 예. 했었는데 어쨌건 어찌됐건 스페인이 만약에 독일을 이제 잡을 경우 사실 독일은 잡으면 끝이죠 그냥. 독일은 그렇죠. 끝이죠. 예. 사실 뭐 그렇죠. 경우에서 볼 게 없네요. 일본이 이기고 스페인이 이기면 2승 팀들이 있는데 독일은 2패, 크스 코타리카 2패니까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유망주들로 마지막 경기에 나서겠죠. 필립 감독은 그저에 잘릴 수도 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또 저희가 독일의 상세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김현민 기자와 함께 또 돌아와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